아직 시작은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사람은 아니고요. 진행을 하기 전에 포도밭 학원 원장 윤미 인사드립니다. 어머니들이 개인적으로 뭐 궁금하신 게 있지 않으실까? 그래서 제가 아낌없는 또 노하우를 나눠드리려고 잠시 출몰하였습니다. 네. 이제 7시 반 되면 오늘 진행은 저희 부원장님, 즉 저랑 개원 초기부터 지금 같이 하시는 분이시고요. 아주 성정이 좋기로 다 들어보셨죠? 대치동에 다 쫙 소문났잖아요. 그런 이제 부원장님께서 우리 초등부의 특징, 그 다음에 프로그램,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해 주실 거고, 맨 끝에 저희 초등부 선생님들이 오늘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김상원 선생님하고 그리고 유봉희 선생님만 오늘 나오셔서 이제 어머님들께 인사를 좀 드릴 거고요. 김상원 선생님은 6학년, 그 다음에 유봉희 선생님은 4, 5학년 주로 하실 거고요. 초3을 부원장님이 하시는데 어머님들 초3 좀 많이 좀 보내주세요. 저희 초3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다 저 아래 동네 가서 이렇게 대기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백화점 위에서 이쪽으로 올라오셔서 이쪽엔 이상하게 재수학원들이 많죠. 그렇죠? 근데 아시다시피 어머님들 재수학원들 거의 다 문 닫고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다 시대인재로 가서요. 네. 조그만 학원들은 이제 다들 문을 많이 닫고요. 저는 그냥 어머님들이 필요하신 게 뭔지, 과연 초등부에서는 무엇을 하면 좋을지, 뭐 이런 이야기를 중학교 아이들이 계신 어머님들은 아예 없으신가 봐요. 다들 굉장히 젊어 보이셔서. 재밌죠? 네. 어떠세요? 이제 초등부였던 분인데 다영이도 보시면 금방 중2 되잖아요, 아이가. 금방 커요. 초등부가 6년이라서 굉장히 긴 시간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빨리 크고, 그거 알고 계신가요? 초등부 교과 과정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초등학교 애들이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 뭘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뭐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애들이 아무래도 이쪽 흔히 얘기하는 강남권, 너무 이 대치동자가 들어가는 영화하고 드라마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좀 그만 나왔으면 하고, 그런 드라마 보면 어떠세요? 우리가 여기 살고 있지만 리얼 나만 모르고 있었어? 뭐 이런 생각 드시는데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그쵸? TV에 나오는 일 같은 건 없고요. 제가 이 자리에 반평생을 넘어서 한평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너무 극화된 거고, 실제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잘하는 아이들이 확실히 공부를 계속 잘한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쪽 동네 일반 초등학교들은 시험을 안 보니까 애 실력을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어머님들 그 황소 가서 계속 대기해서 보시고, 중학교는 죄다 깁생 가서 한 번씩 보시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이번에 예비고일 애들 너무 웃긴 게, 저희 반 아이들 거의 다 보고 왔더라고요. 깁생 시험을 다 보고 왔는데, 어차피 전 거기 안 다닐 거예요. 뭐 그렇게 얘기해서 안 다니는 건지 못 다니는 건지 정확하게 하자. 제일 높은 반 아니면 안 간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재수학원이 다 없어졌다, 이 근처에 학원들이. 그렇다면 재수생이 줄었느냐? 절대 아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어디가 있느냐? 시대인재가 있죠. 네. 시대인재 프로그램을 보면 예전에 이렇게 혼자서 흩어져서 하시던 좀 유명하신 선생님들이 시대인재 안에 다 들어가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만약에 고등학생 아이가 있다면 나도 시대인재 보내야지 뭐 이러면서 혼자서 재밌어 했는데, 그러니까 학원도 그렇고, 아까 제가 물가 얘기도 했고, 거대한 것만 살아남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요즘 삐딱거리고는 있지만 내주시고 어떡해, 그쵸? 근데 뭐 저는 삼성전자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믿긴 하는데요. 어쨌거나 거대 기업이 아니고는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뭘 할 거예요 라기보다는, 요즘 애들 보면 꿈이 회사원이에요 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다는 거. 어떠세요?
그 자영업 하시는 그 어머님 혹은 아버님들 힘드시지 않으세요? 다들? 뭐 병원을 포함해서 모든 데가 병원은 괜찮은가요? 잘 모르겠어요. 워낙 시국이 이렇게 싱숭생숭해서 그러니까 자영업으로만 살아온 제 생각을 해보면 저도 그 거대 공룡들 안에서 자꾸 우리가 줄어드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저는 자존심은 하나도 안 줄고 자만심도 하나도 안 줄었거든요. 학생 수도 하나도 안 줄었어요. 저희는. 너무 재밌는 학원이에요. 줄지도 늘지도 않아요. 네. 아시다시피 저희는 굉장히 저희 학원을 믿고 팔로우 하시는 분들, 흔히 포도밭 거기 왜 보내? 좋아. 왜 좋은데? 그냥 좋아. 이러신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이제 가끔 딴 데도 다녀오시는데 또 다시 돌아오셔서 그냥 저희 학원에 또 아이들을 보내는 어머님들도 많이 계시고 일단은 독서만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강한 신념으로 뭉쳐 계신 어머님들이 많죠. 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계셨다면 저는 대한민국에서 온리 포도밭밖에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학원이 최고예요. 교재도 최고고요. 책 선정도 최고고요. 최고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선생님들이 애 확장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저희는 어떻게 하면 좋은 교재를 만들까 이거에 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매일 새 책 들이밀어갖고 책 읽고 고치고 책 읽고 고치고 이걸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제일 요즘에 이제 보면 유행이 분명히 논술학원인데 옆에 국어를 좀 같이 하잖아요. 안땡땡 학원도 5학년이면 국어 같이 하고 뮤슬램프 학원도 국어 같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가 국어를 굳이 하지 않는 이유는 국어라는 과목 자체도 역시나 사교육이 될 건데 지금 영수를 잘 달려두면 저는 이 초등부한테 영수하지 말라 소리 절대로 안 하거든요. 달리십시오. 심지어 저는 몇 년 전부터 설명회 때마다 과학 좀 많이 시키세요 해가지고 무슨 과학학원하고 제가 무슨 리베이트 관계에 있는 줄 아는. 근데 과학이 너무 많은 곳에 사용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어머님들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그것마저 필수가 돼버렸죠. 통합과학 보셔야 되잖아요. 통합과학. 그리고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국어, 그러니까 22 교육 개정 안에 의하면 어려운 부분들이 초등부로 더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부 시험 안 보니까 애들이 진짜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어학원을 보내시는 걸 수도 있으나 저희가 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답을 제대로 써오는 아이라면 물론 알아요. 어머님도 같이 도와주시고 그러는 거. 그러나 도와주실 때에도 그 도와주심에 따라서 답을 쓸 수 있는 아이라면 학교 공부가 그렇게까지 모자라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논술 프로그램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국어과도 많이 담고 있고 3개월마다 주제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22년 교육개정 공부하면서 와 이건 포도밭을 위한 개정이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책을 통째로 다 읽고 그 읽고 나서 독후감을 쓸 줄 아는 학생을 만드는 게 이번 교육개정의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막 조각조각하고 요거 읽고 문제 풀고 막 수능 지문 가지고 막 풀 때도 저는 작년에도 이렇게 얘기했고 재작년에도 얘기했고 책은 무조건 통째로 읽히셔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 학원이 줄지도 늘지도 않는 비결이겠죠. 그쵸? 늘 똑같은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학원은 하나쯤은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대치동에도 좋은 학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학원에 아이들을 보내시면 때로는 시간표가 너무 많이 안 깔려 있어서 불편하신 것도 있을 거예요. 저희가 실력이 없고 이걸 소화할 수 없는 선생님들을 참 많이 만나고 뵀어요. 저희 프로그램을 확장을 시키고 이걸 가지고 막 단을 여러 개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적당한 선생님을 모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선생님들이 상당히 단지문,
그 짧은 지문 읽고 생각해보자. 줄거리 읽고 요거 갖고 생각해보자. 이런 수업에 맞춰져 있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통으로 읽고 또 다른 책과의 연계성 그리고 다른 과목과의 연계성.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 오면 세계사 해야죠, 한국사 해야죠, 과학 해야죠, 지리 해야죠, 국어 해야죠. 이러니까 공부할 분량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뭐 이분들이 내가 국문과를 나왔는데 갑자기 과학하라고 그러면 과학을 어떻게 해요?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장착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데다가 그리고 요즘 분들은 또 그거를 장착하는 걸 너무 힘들어 하세요. 고세대시라서. 하지만 똑같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입장벽이 낮은 초등부 논술교사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원하는 그만큼의 정도를 가진 선생님을 잘 못 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 설명회 들으시고 혼재 하시고 그냥 포기하시는 어머님들 보면 너무 제가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좋은 걸 초등학교 때 좀 시키지. 그래, 내가 중학교 때 내신 때문에 어디 가는 건 내가 이해해. 고등학교 때 당연히 가야지. 시대인재 가면 다 있는데. 물론 저도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더 훨씬 알겠죠. 연구소도 있고 이러니까 다 이해해. 하지만 그래도 초등부 때는 좀 학소만 가지 말고 여기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완전히 앞에 나와서 바람잡이 역할을 오늘 제대로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학원 이 프로그램이 진짜 왜 좋은지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간절하게 제발 좀 시키세요. 제발 괜찮거든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요. 라고 말씀을 나누는지 저희 부원장님께서 아주 조목조목 따박따박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선생님은 저랑 아까 개원 멤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옛날 그 2대 국문과를 나오신 분입니다. 나와주세요. 자기 2대 나온 거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시는데 왜냐면 서울대 못 나왔다고 되게 싫어하시는데 네. 그거 아니에요. 네. 2대 국문과십니다. 저는 나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초등 논술과 국어, 중등 국어를 맡고 있는 김성희라고 하고요. 저희가 이제 개원 멤버라고 해서 되게 고인물 같은 느낌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고인물일 수가 없는 게 원장님이 앞에서 다 말씀하셨지만 하도 뒤집어 엎어서 우리는 학원 이름을 밭이 아니라 다른 걸로 좀 바꾸자. 밭을 매년 갈아야 되잖아요. 갈아서 새로 또 다른 싹을 이렇게 틔울 수 있게 그런 풍성하게 뭔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끊임없이 뭔가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질 않아서 되게 힘든 학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선생님들이 잘 못 견뎌서 그래서 아이들은 매번 뭐 선생님 우리 막 자기 동네에도 만들어주고 어디도 만들어주고 뭐 군원도 내고 뭐 자기가 외국 가면 캐나다도 내고 미국도 내고 그러면 안 되냐 막 이러는데 그게 안 돼요, 사실은. 선생님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제가 초등부 설명회 오늘 시작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하고 이제 포도밭 학원이 어떤 학원인지 이거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초등 교육과정 그리고 수업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이번 이제 12월부터 새로 시작되는 게 시즌 1인데 시즌 1 프로그램 다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분이 많으셔서 이제 입학 절차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을까요? 아마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신 게 이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입이 개편안이 나오면서 이제 수능과 내신이 다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먼저 수능부터 보면 이제 통합형 과목 체계가 도입된다 해서 미리 다 알고 오셨죠? 그러니까 통합과학, 통합사회 들어가면서 이제 선택 과목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선택 과목을 뭘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 점수가 막 표준 점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유불리가 되게 많았는데 이제 그런 거 없이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은 시험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학력고사처럼 그렇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아이들은 그냥 과학, 그러니까 진정한 문이과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융합형이고 통합형 문제를 낼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못해 이제 더 나아가면
그러면 아예 논술형으로 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하지만 수능을 논술형으로 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건 아마 내신 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오지선다를 유지하되 좀 더 어렵게 아이들의 사고력과 논리력을 알아볼 수 있는 문제로 좀 변별력을 기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사회나 과학은 이제 아이들이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고1 때 과정을 그걸 가지고 하니까 그거에서 막 특별한 변별력이 생길 것 같진 않고요. 영어는 원래 절대평가였기 때문에 또 그렇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수학과 국어에서 변별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오늘 많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뭘 해야 되냐. 초등학교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래서 책을 잘 읽고 해석을 못하면 이 아이가 문제를 못 풀 것이다 라는 불안감 때문에 되게 요즘 막 초등부 되게 많이 늘어났고요. 모든 학원에서 초등이 다 생겼고요. 시대인재도 생기면 어떡하죠? 시대인재도 초등부 아직은 안 생겼죠. 그래서 그것도 조금 두렵긴 해요. 근데 두렵긴 하지만 저희는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필요한 것들을 남들이 안 할 때도 계속 하고 있었고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늘 한결같이 하면서 쌓인 노하우와 문제 수준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재 보시면 다 놀라세요.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내냐. 그리고 저도 이제 다른 학원 교재를 보면 조금 놀라요. 다른 의미로. 근데 이건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이제 동일한 과목으로 평가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변별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 그리고 이제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잖아요. 일단 1등급이 4%였는데 이제 10%로 많아져요. 그리고 2등급은 7%에서 누적하면 11%인데 이제 여기는 24%니까 합이 2등급이 되려면 34% 안에 들면 2등급이에요. 굉장히 좋은 것 같죠? 네,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1, 2등급에 들어가기가 왠지 4%보다는 10%는 좀 만만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특목고나 이런 데 가고 싶어 하는 학생도 더 늘어난 것 같고요. 그렇게 되는 건 또 고교학점제와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었던 학교들이 이제 자사고나 특목고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자기 전공과 관련해서 대학교에 가서 아, 난 이런 선택 과목들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해서 더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등급도 낮아졌으니까 줄어들었으니까 좀 더 폭이 넓어져서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공부 잘하고 어딜 가서든 10% 안에 들 수 있는 친구라면 가능할 수도 있죠. 노력음직하고요. 그리고 절대평가로 해서 이제 90점만 넘으면 무조건 A가 나오니까 그거에다가 상대평가를 병기해서 이제 석차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석차로 해서 이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석차로 얼마에 들어가는지 이렇게 해서 될 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등급을 병기할 것이다 라고 해서 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더 치열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24% 안에 못 들까? 10% 하면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자, 그리고 고교 학점제 할 때 이제 뭐 이건 대학교에서 입학생, 이제 학생들의 역량을 보고 뽑을 때 이 아이가 어떤 과목을 인수했는지 그걸 보면 이제 전공과 관련성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이 고교 학점제 전에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진로를 좀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자유학기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로 탐색에 비중을 많이 두거든요. 그러니까 중1에 자유학년제였다가 이제 자유학기제로 내년부터 바뀌면서 중3에도 자유학기제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제 진로 탐색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진로를 굉장히 빨리 정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뭘 잘하는지, 아니면 평생 먹거리로
뭘 하면 좋을지 이런 걸 같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걸 막연하게 이거 하면 좋지 않을까가 아니라 아이랑 계속 모색을 하시고요. 그리고 경험을 다양하게 해주시면 이 아이가 자기가 진로를 설정하는 데도 훨씬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난 의사가 될 거야가 아니라 그냥 뭘 하고 싶은지 아니면 뭐 롤모델이라든가 뭐 이런 좋은 사람들을 많이 소개해 주시고 연결을 많이 해주시면 그 아이가 그런 걸 보고 꿈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진로 선택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게 고교 학점제하고도 연결되고 그래야 전공 적합성 거기에서도 또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점점 더 뭔가 복잡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결국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입시 제도가 아무리 바뀌고 교육 과정이 바뀌어도 결국 요즘은 아이들을 어떤 아이로 키우느냐라고 하면 융합형 인재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지식만 단순하게 잘 아는 친구가 아니라 답만 쏙쏙 꼽아내는 친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답은 이제 인공지능이 더 잘 찾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인공지능과 같이 살아가야 할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 때는 더 많이 발전하겠죠. 그때 얘가 뭐 계산 잘하고 지식을 많이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죠. 그러면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이 결국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결국 다른 여러 지식들을 융합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아이디어나 그걸 얘가 뭔가 만들어서 넣어서 빼낼 수 있는 그런 걸 나한테서 끄집어낼 수 있는가 그 능력이 결국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초등학생 때부터 뭘 해야 할까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보면 아까 이제 역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초등학생이 학습 역량을 기르려면 결국 교과서예요. 저희 초등학교 교과서가 정말 잘 만들어졌고요. 내용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오늘 보셨나요? 교과서? 아이들이 막 물어보면 솔직히 좀 막힐 때도 있죠. 되게 어려운 내용도 많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1, 2학년 때는 이제 저학년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그래서 규칙도 익히고 사회생활도 하고 뭐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학습은 이제 3학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3학년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4학년부터 급격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과학이나 사회나 이런 게 되게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주로 개념어들 보면 개념어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개념어는 대부분 다 한자어예요. 그러면 한자를 가르쳐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한자를 그냥 한자 글자만 아는 건 의미가 없어요. 글자 쓰고 뭐 몇 급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글자를 알고 그 한자는 뜻글자니까 그 뜻을 정확히 알고 나서 그 한자가 어떤 단어에 쓰이는지를 여러 개를 찾아낼 수 있게 엄마랑 계속 찾으세요. 그런 대화를 하시면 아이가 나중에 유추를 해요. 이게 이런 뜻이 있으니까 그냥 글자만 보고 이러면 이게 이 뜻이 아닐까? 가끔 터무니없이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런 시도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추론 능력이 생기니까 한자, 뜻글자 한자를 아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학습지나 뭐 이런 거 하셔도 되고요. 근데 그걸 너무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요즘 이렇게 학습지도 되게 잘 나와 있는데 이제 한자 하나 가지고 거기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단어들을 좀 모아놓은 학습지들이 있더라고요. 책이. 그런 어휘책을 좀 사셔서 한쪽씩만 하는 거예요. 하루에. 글자 하나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단어 쭉 찾기. 그거 써보고 그럼 그걸로 막 말도 만들어보고 이런 것들을 하면 그 개념어를 확실히 알고 한자를 알면 아이가 추론 능력도 생기고 어휘력이 급 확장돼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아이들과 대화를 하실 때 그냥 아이 수준에 맞추지 말고 그냥 전문어나 이런 거 그냥 쓰세요. 그러면 아이가 그게 뭐야 하고 물어볼 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가 그 단어에 노출이 되면서 익숙해져요. 그러면 별로 새로운 단어를 만나는데 저항감이 있거나 난 그런 거 어려워서 모르는데 이런 태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상황에서 이해하면 오래 갑니다.
아버지가 속담도 많이 써주시고요. 그 관용 표현 나중에 교과서 보면 다 나오지만 아이들 하나도 몰라요. 이 속담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런 것들 상황을 이해하면 말 다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휘들, 어려운 어휘도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독서를 해야죠. 근데 늘 고민이신 게 아이가 책은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문학책만 읽거나 아니면 비문학책만 읽거나 아니면 읽었는데 얘기해보라 그러면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이었어? 재밌어. 끝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또 학원을 보내야 되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서를 해야 할 이유를 아이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가지고 뭔가를 근거로 삼아서 써먹을 수 있을 때, 아, 책을 읽은 게 이런 게 도움이 되는구나. 알면 읽지 말래도 읽어요. 아이들 게임 하지 말라고 해도 하잖아요. 그건 재밌으니까 그렇고, 거기서 뭔가 얻어지는 본인의 그런 걸 만족시켜주는 성과나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재밌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서도 그런 재미를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막 필독 써니까 꼭 읽어 이렇게 하면 독서가 재미가 아니라 숙제가 되죠. 그래서 싫어하게 되는데 그거 말고 재밌게 읽은 책을 엄마도 같이 짧으니까 읽으시고 같이 이런 얘기를 하시면 이 아이가 제대로 읽었는지도 알 수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아이의 생각과 내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도 같이 얘기해보면 대화가 되게 달라져요. 멋지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인생은 설득이다 라고 했는데 그 설득을 하려면 내 주장, 난 이걸 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 근거를 책에서 가져오게. 그러니까 이게 지식으로 아는 것도 있지만 지식은 지식대로 따로 놀고 적용할 수 없다면 그건 아이가 제대로 소화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읽었는데 내용을 요약을 못하는 아이, 그건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빨리 읽어요. 그리고 다 재밌대요. 근데 내용을 몰라요. 얘가 어떻게 됐는데? 못 알아 알았는데? 막 그러다가 아 몰라 이렇게 되거든요. 엄마가 읽어 이러고 화를 내요. 근데 그거는 그 아이가 마음이 급하니까 그냥 휘리휘리 읽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파를 보고 대충 이렇게 상상을 해서 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질이 급한 아이들이거나 아니면 뒤에 게 너무 궁금하거나 아니면 읽기가 숙제가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정말 시간만 나면 책 뽑아서 앉아서 읽는 아이들 있잖아요, 가끔. 그런 아이들은 정말 신나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두꺼운 책도 좋아해요. 어떤 애 이렇게 두께 보고 너무 두꺼워요. 글밥이 많아요. 글자가 너무 작아요. 이건 못 읽겠어요. 이렇게 포기를 해버리는데 그 애는 길수록 아껴서 쪼개서 야금야금 읽으면서 너무 행복해해요. 그래서 저희 보시면 밖에 책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빌려갈 수 있게 해놓는데 빌려가는 아이는 한정돼 있어요. 빌려가는 아이만 매번 빌려가요. 그래서 걔는 매번 누구 해갖고 이름 쭉 써놨는데 어쩔 때는 제가 말려요. 아니야 이건 네 나이에 안 맞아. 너무 빨라. 그러니까 이건 말고 너는 그리고 너무 문학만 읽는 경우에는 역사 같은 거 주고 이거는 역사를 이야기로 풀었으니까 좀 재밌을 거야. 이걸로 빌려가. 이렇게 골라주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그런 쪽만 읽으려고 하는 것도 경계해야 되지만 이 아이가 너무 빨리 읽고 내용을 요약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읽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읽었다고는 하고 싶고 뭐 독서록에 기록해서 칭찬은 받고 싶고 뭐 이런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건데요. 자기 생활에 적용해서 그게 쓰기와 말하기로 표현이 돼야 그러니까 입력이 된 것이 출력이 돼야 제대로 자기 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나중에 계속 반복되면 경험으로 쌓이죠. 이게 또 말썽이네요. 실장님! 이게 끊겼어. 자, 그러면 제가 그냥 뒤에는 교과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초등학교 교과서들이 얼마나 정교한지를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3학년 교과서에서는 그냥 아이들의 뭐 가치의 가치 뭐 이래서 이제 뭐 도덕적인 내용, 공동체 의식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협력적 인지
교재를 원하기 때문에 다 같이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나온다면 4학년부터 진정한 학습이 시작되는데요. 4학년에서 사실과 의견 구분하기도 나오고요. 문장에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찾기도 나와요. 그게 찾을 수 있다는 건 본인이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갖춰서 쓸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중심 문장이 갖춰야 할 조건, 그건 되게 일반적이고 되게 추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이 뒷받침 문장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 그런 관계를 아이가 알고 있는지 그걸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되게 놀랍게도 중학교 2학년에 나오는 한글 창조 이론이 초4에 이미 나와요. 근데 아이들은 그거 기억 하나도 못해요. 중2 때 만나면 초면이에요. 그거는 초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시험을 안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중1이 이제 시험을 보면서 좀 아이들이 지식이 좀 다져진다라고 느껴지는 게 몇 년 전에는 또 시험을 아예 안 봤었잖아요. 그랬을 때는 아이들이 정말 아는 게 없어요. 2학년 때 갑자기 시험을 본다고 오면 얘는 안 되나 봐요. 자, 이거는 안 되고요. 그냥 불을 켤게요. 갑자기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중2 과정인데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자가 나오고 가획자가 나오고 이런 걸 이제 걔네들은 뭐 가순 설치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뭐 좀 더 전문적으로 가르친다 뿐이지 기본 원리는 초4 때 다 했다는 거. 근데 아이들은 시험을 안 보니까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초등학교 때 교과서 내용 합성법 해가지고 형성법 해서 풋을 붙여서 파생어 만들고 꾼을 붙여서 파생어 우리가 뭐 하자는 걸까요? 이런 게 다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아이들이 배우는 게 결국 초등에 다 나온다는 거. 그러면 그게 결론은 어머님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초등 때 중요한 내용들을 가능하다면 매주 아이들이 교과서를 가져오게 해서 한 번씩 보시고 애가 이해를 했는지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때 이제 필기 상태도 한번 보세요. 초등학생들은 중학생과 달라서 잠은 안 자요. 딴짓을 하죠. 그래서 이제 낙서를 한다든가 아니면 옆 친구와 쪽지를 주고받는다든가 괜히 툭툭 치고 뭐 이런 거 하지 중학생처럼 이렇게 다 내려놓고 자진 않아요. 그러니까 잠은 안 자지만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려면 필기를 잘하고 있는지 그것도 이제 체크하면서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국영수사과 한 번씩 걷어서 보시면 아, 이 아이가 지금 이걸 배우고 있구나 이런 것도 체크하실 수 있고요. 그럼 매주 힘들다. 그럼 방학 때 하세요. 방학 때 하면 한 학기를 쫙 한번 보시고요. 그거를 그 문제집 한 권이면 되잖아요. 한 학기. 학기당 문제집 한 번 쫙 풀려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어려운 개념, 이 아이가 나 이건 모르겠어요 하는 거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학기마다 이렇게 가면 그게 중학교하고도 연결되고요. 계속 연결된다는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교과서 내용을. 그래서 6학년까지 가면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포도밭 수업이 훌륭하다. 교재가 아까 너무 훌륭하다라고 원장님이 정말 최고라고 자부하셨잖아요. 그거는 정말 경험해 보시면 알 텐데요. 그 교재를 만들 때 저희가 교과 과정을 바탕으로 만든다는 거 꼭 짚어드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초등 교과 과정을 다 살펴보고요. 그러니까 여러 과목을 또 융합해서 프로그램을 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목들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쌓이면 통합적 지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통합적 인재, 융합형 인재 이런 게 이 바탕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과 과정을 참고로 해서 문제를 만드는데 그러면 초등부만 참고하느냐가 아니에요. 중등 고등까지 다 참고를 하세요. 그래서 고등과정의 뭐 사문이나 이런 거에 나온 내용까지도 그걸 초등용어로 쉽게 바꿔서 그 내용을 거기 녹여 넣어서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책은 어렵지 않아요.
보시면 책은 이건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어느 학원은 되게 어려운 책일 건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대신에 책을 조금 쉽지만 다 읽을 수 있는 걸 선택을 해서 통으로 읽고요. 그걸 다 읽은 다음에 그걸 적용해서 풀어내라고 하는 문제는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기본 내용 확인은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생각 확장하기 문제나 이런 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게 결국 아이가 계속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러면 어떨 때는 모르겠어요. 그냥 비워갖고 와요. 그러면 모르는 건 여기 와서 같이 해결하면 돼요. 그러면 또 열심히 써갖고 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정리를 하니까 또 이제 처음 보내셔놓고 이제 막 되게 스트레스 받으시는 어머님들이 계세요. 특히 초3, 4. 그러니까 5, 6학년만 돼도 아이들이 엄마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자기 선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편하고 어찌 보면 답답하고 그러실 텐데 3, 4학년은 아직 물잖아요. 찡찡거리고 엄마 이거 모르겠어 막 이러면 또 엄마가 하다가 이제 개입하다가 나중에 화가 나셔가지고 이런 걸 내면 어떡하나요? 이러고 이게 애들이 수준이 맞는 건가요? 막 이러시는데 근데 그럴 때는 그냥 읽어보고 책을 제대로 읽었는지만 확인하고 네가 풀 수 있는 만큼 풀어. 그리고 학원 가서 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해결해.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할 때는 막막한데요. 이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것도 훈련이 돼요. 그래서 그냥 답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자꾸 이 상황 저 상황 엮어가지고 대입도 해봐야 되고 여기 제시된 질문의 내용을 가지고 적용도 해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깨우쳐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해보면 여러 선생님 머리를 맞대면 확실히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했을 때는 되게 단순한 것밖에 안 나왔던 애들이 이제 같이 모이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재밌는 게 초3 하면서 느낀 건데 초3이 제일 그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아직 호기심이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하고 싶다는 의욕이 완전 뿜뿜뿜이라서 그냥 처음에는 답이 뭐예요? 그래서 답이 뭔데요? 거의 선생님 다 필요 없고 답이 뭐예요? 이랬던 애들이 한 달 지나잖아요. 그러면 계속 저는 질문을 하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답하지 마세요. 저희가 찾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들끼리 머리 맞대고 찾아내요. 그리고 막 박수 쳐요. 그래서 훌륭하다라고 하는데 그런 기쁨을 맛본 아이들이 결국 또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또 하고 싶어 해요. 그게 결국 정서지능, 학습지능에서 학습지능 하면 이게 지능이나 지식만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그런 자잘한 성공 경험이 쌓여야 자꾸 도전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초등 논술하고 중등 국어를 같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사실 두 과목이 막 섞여요. 그래서 국어적인 것도 많이 짚어주고 국어하면서 논술적인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중등보다는 초등이 더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요. 초등 때는 아이들이 못해요, 싫어요를 잘 안 해요. 그리고 뭐 질문만 떨어지면 저요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중학교는 눈 마주칠까봐 다 예비 중일까지는 괜찮아요. 그때는 아직 초등의 기운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갔다 오기 시작하면 갑자기 우울해지고 꺾여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초등 때는 사립이 아닌다면 시험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말은 잘해요. 근데 글을 쓰려면 선생님 말로 하면 안 돼요. 저 말로 하면 30분 동안 할 수 있는 아니야 글로 써야 돼. 그러면 막 쥐어뜯어요. 쥐어뜯다가 이거밖에 못 쓰겠어요 그랬는데 그런 아이들을 계속 말을 시켜봐요. 이때 기분이 어땠는데 이때 어땠는데 이게 어디야 무슨 일이 있었어 누구랑 같이 갔었어 이렇게 계속 구체적인 질문을 끌어내주면 맞다 그리고 이제 또 생각나서 또 쓰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글이 자세해져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자기 얘기를 잘 담을 수 있게 돼요. 그냥 그 작업을 여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혼자 막 막막하고 혼자 글 읽고 뭘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 아이들이 다 여기 와서 되게 즐겁게 수업을 하고 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떨고 오는 애도 있고 이제 아이 기질에 따라서 낯선 거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잘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포도밭으로 가래요. 그러니까 포도밭은 뭐야? 막 이러고 왔는데 그래서 막 얼굴에 이제 긴장, 못마땅 이렇게 막 이러고 다 들어와요. 그래서 저 건드리지 마세요. 뭐 이런 얼굴로 들어오는데 아이들이 포도밭 아이들은 되게 수용적이에요. 그래서 누가 오면 안녕 막 이러면서 나는 누구야 막 이러는데 그러면서 되게 친근하게 잘 받아줘요. 그게 포도밭 아이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막 뭐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막 도와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그 분위기에 젖어가지고 되게 즐거워해요. 그리고 재밌었대요. 근데 뭘 했는지는 처음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걸 정리하고 배우고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면 쓰기가 이제 점점 나아지는데 그 과정을 거치는데 저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짤 때부터 교과 과정을 고려했다는 거 그리고 매년 뒤집어 엎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책이 나올 때마다 계속 사요. 그래서 저희 그 포도밭 홈페이지가 카페 거길 보시면 새로 들어온 책도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것도 보시고 학생들용으로 추천 도서도 계속 올라오고요. 뭔가 정보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아마 아이들이 이런 책, 우리 아이가 이 책 참 좋겠다 이런 거 좀 읽혀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 시즌이 끝나면 초3은 말고요. 초4부터는 이제 평가서가 나갑니다. 그래서 3개월 단위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 3개월 동안 이 아이가 이 과정을 어떻게 밟았고 거기서 해야 할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고 그 결과물인 글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부족한 건 어떻게 보완해 갈 수 있고 다음 프로그램에서 그걸 어떻게 커버할 건지 그런 게 이제 선생님들이 정말 갈아 넣어서 써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이제 아이가 어떻게 발전하고 어떤 점이 아직 조금 해결이 안 됐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이런 걸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시다는 거 그거는 믿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할 때 어떻게 진행하는지 아까 뭐 간략하게 뭐 여기저기 말씀은 드렸지만 일단 2시간이에요. 2시간이고요. 집에서 책을 읽고 문제 풀어오는 것까지가 숙제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글쓰기도 집에서 해요. 그러면 어떤 학원은 이제 아예 남아서 글까지 쓰고 가는 학원도 있어서 어머님들이 좀 부담이신 것 같아요. 아이가 글 쓰는 걸 보고 있자니 답답하고 또 문제 푸는 거를 또 저걸 글씨라고 썼나 내용은 어떤가 막 이런 게 다 화가 나시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좀 지켜보시고요. 아이가 도움을 청하면 조금씩 튕겨주기만 하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어떤 아이가 답을 완벽하게 써온 거예요. 그것도 아이가 알 수 없는 어휘로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엄마가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아니 엄마가 불러주셨다고 네가 그대로 쓰면 어떡해? 그랬더니 몰라요 엄마가 그냥 받아줘 그래서 써왔는데 아이의 용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엄마가 정말 열심히 도와주셨네. 그래서 너 혼자 하기 어려웠어? 그랬더니 자기가 모르겠다고 했더니 엄마가 막 설명을 하다가 나중에 화가 나셔가지고 적어! 그래갖고 막 적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써왔는데 그 와중에 또 맞춤법 틀려가지고 엄마한테 또 혼나고 그래서 거의 눈물로 얼룩진 구조를 가지고 왔는데 너무 그렇게 화내시지 마시고요. 그냥 아이 수준에 맞게 문제의 의도가 뭔지 이걸 조금 이런 걸 여기서 한번 찾아보자 하고 같이 찾아보고 여기서 어디에 그게 나와 있는 것 같아? 라고 해서 그 정도만 주시고 나머지는 학원 가서 선생님하고 해라 그러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가 궁금해서 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시험이 없어서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는 것도 있지만 호기심도 있고 굉장히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난 하면 되니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좌절되는 게 사실 중학교 가서 아니면 이제 거듭된 레벨 테스트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좌절을 겪으면서 아이가 이제 속상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공부하기 싫어져요. 해도 안 되는데 그러면 차라리 안 하고 안 나오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건 내가 떨어지면 엄마가 속상해하니까 차라리 말 안 듣는 애가 낫지 열심히 했는데 떨어지면 엄마가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것까지 고려해서 또 가슴 아프다고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진심인지. 근데 진심이에요. 아이 입장에서 엄마가 최고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 엄마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학생만 돼도 엄마랑 이렇게 달라서가지고 거의 막 사생 결단하고 막 집 나오고 싶다고 그런 애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코로나 겪으면서 가족들이 굉장히 끈끈해지셔서 진짜로 아이들이 엄마 아빠 되게 좋아하고요. 가족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그 영원한 삶 이런 걸 얘기할 때 가족도 선택할 수 있나요? 그거 꼭 물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다 같이 영원한 삶을 살겠대요. 그래서 평생 안 죽고 아프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대요. 엄마가 알론하시면 어떡하지? 굉장히 고민돼요. 안 되는데. 그래서 엄마 아빠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오래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깨지는 게 이 아이들은 굉장히 불안한 거고요. 그거에서 가장 행복감을 느껴요. 그래서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자신감 있게 하고 잘하고 싶어 하고 그런 게 있어서 레벨 테스트 떨어졌다고 너무 구박하지 마시고요. 그 아이에게 그러니까 그 아이가 계속 좌절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려면 결국은 네가 그 전보다 어떤 점이 나아졌는지를 자꾸 찾아주셔야 돼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셔야 이 아이가 그래 또 하면 되지 이렇게 할 마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는 아직은 그냥 씩씩하게 다 하고 싶어 하니까 상관없지만 이제 중학교 가서 점수화되고 이제 아이들도 다 그거 알아요 서로. 그리고 예전에는 예전이 아니라 저 때만 해도 공부 잘하는 애는 운동 못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왜 운동도 잘하고 악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다 잘하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걔한테 다 주는 느낌이잖아요. 다 몰아주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타고난 DNA도 있지만 이 아이들은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고 성공 경험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될 때까지 안 해보고 그냥 관둬버리잖아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난 못해. 재미없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애들이 답이 뭐예요? 답이 뭐예요? 할 때는 그 답만 알고 싶은 거였는데 그 찾아가는 과정의 재미를 알고 나면 그래서 그 전과 우리가 다른 걸 찾을 줄 아네? 이걸 스스로 느끼고 나면 선생님 알려주지 마세요. 우리끼리 할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놀이도 만들고 뭔가를 자꾸 개발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을 끼워줘요. 선생님들 같이 하실래요? 그래서 이제 뭐 책에서 읽은 여러 가지 놀이든 어떤 활동이 나오면 그런 거 같이 하자고. 그래서 그때는 뭐 한글날 만나면 우리 영어 안 쓰기, 훈민정음 놀이 하자. 그래갖고 해갖고 저도 걸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안 쓰려고 했는데 답답하니까 막 영어가 탁 나와버려갖고 2번 걸려가지고 선생님 2번 걸리면 맛있는 거 쏘기 그래서 과자를 줬고요. 이제 2번 걸린 애는 이제 글을 한 편 더 써오기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애는 글을 원래는 한 가지 입장만 선택해서 써오면 되는데 양쪽의 입장을 다 써왔어요. 그래서 걔는 2개를 다 썼어요. 근데 되게 재밌어 했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열의가 있어요. 초등학생은. 그래서 초등학생들한테는 제가 막 에너지도 많이 받고 되게 신나고요. 중학생 때부터는 이제 제가 에너지를 줘야 돼요. 거의 막 이렇게 앞에서 쇼도 하고 그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뭐 연기도 하고 별거 다 하거든요. 그래갖고 어떤 애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학교에서 동백과 수업을 하는데 제 목소리가 음성 지원이 됐대요. 너 집에 이거 없지? 막 이런 걸 했는데 그게 지원 돼가지고 푹 하고 웃었대요. 그랬다가 선생님 때문에 점수 깎였다고. 태도 점수 1점 깎였다고 해서 어떡해?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수행을 잘해가지고 그걸 다시 커버했대요. 그래서 근데 그 수행은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포도박 교재를 잘 이렇게 끌어다가 넣어가지고 수행 점수 선생님한테 칭찬받았다고. 그래서 잘했다 그랬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저렇게 이용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행할 때도 많이 써먹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좋아서 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다혜 어머니도 아시죠? 다혜가 좋아하니까 막 글도 쓰고 이것저것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칭찬받으면 또 막 선순환이 돼서 더 하고 싶어.
그래서 막 자기 존재감 막 드러내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정말 칭찬을 먹고 자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자꾸 뭔가를 잘할 수 있다는 걸 심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걸 저희 초등부 수업에서는 그 책 읽어오고 2시간 동안 그 내용을 가지고 풀어서 계속 돌리거든요. 질문으로 돌리고 활동도 시키고 지식 확인일 때 퀴즈도 하고요. 지난번에 동시 배우면서 여러 가지 막 활동도 했는데 비유법 활용해서 시쓰기, 뭐 운율 살려서 시쓰기, 뭐 이런 것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 편의 동시를 가지고 퀴즈를 냈어요. 근데 처음에는 뭐 시가 뭐 그러던 애들이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서로 퀴즈 맞추겠다고 난리가 나갔고, 운율 찾기, 표현법 찾기 뭐 이런 걸 다 퀴즈로 다 복습으로 끝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중학교 과정에 나와요. 중1 첫 단원 1단원에 국어 1단원에 비유와 상징에서 그게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보면 너네 초등학교 때 했잖아 그러면 그랬나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지식으로 나한테 이제 안 되거든요. 근데 포도밭 4학년에서 문학적 글쓰기 수업을 하는 애들은 그걸 얘기해요. 우리 4학년 때 이거 했잖아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랑 내가 했던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게 훨씬 장기 기억으로 남아서 아이가 그걸 그냥 체득해서 그걸 언제든 출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활동하고 말하기, 표현하기를 계속 시키는 게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시간 동안 그렇게 말하기, 듣기, 토론, 뭐 여러 가지 활동, 퀴즈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내용을 다 끄집어내고 나면 집에 가서 글쓰기와 그 다음 책과 교재 풀기가 또 숙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글은 바로 그날 쓰면 참 좋겠다고 말씀을 늘 드려요. 그래서 그날 쓰고 가서 이제 생각이 남아있을 때, 수업한 내용이 있을 때 글을 쓰면 좀 쉽잖아요. 그래서 그때 쓰면 가장 좋겠고요. 정 못 쓰겠으면 조금 일찍 보내든가 그렇게 하면 수업 시작. 그러니까 제가 바로 앞에 수업이 붙어있지 않으면 뭐 30분이든 일찍 와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뭐 시간 될 때 와서 저는 거의 여기 상주하고 있으니까 수업이 없는 시간을 잘 맞춰서 처음에 좀 잡아주면 아이들이 곧잘 써요. 그리고 나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저 혼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이제 써갖고 와요. 그런 단계까지 돼서 정말 처음에 너무 힘들다 그러시면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청하시면 그런 식의 도움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조금만 이제 말로 끄집어내주면 훨씬 쉬워져요. 근데 어머님은 그 수업 내용도 모르고 그러니까 뭘 했는지도 모르는데 자꾸 써라 그러면 아이가 이 쓰는 게 숙제가 되면 쓰기 싫잖아요. 어머님도 매주 글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괴로워요. 저희도 교사의 글쓰기라고 해서 한 달에 한 권씩 책 쓰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카페에 있는데요. 그거 보면 선생님들 간에 그 불꽃 튀는 야망이 경쟁이 어마어마하고요. 글을 또 애들 그렇게 잘 쓰시는지. 그래서 그걸 보면 막 자괴감이 들었다가 그래서 나는 이 길이 아니야. 그래서 접어야 되나 막 이랬다가 그러다가 또 좀 잘 되면 또 역시 아직 죽지 않았어 막 이러면서 하는데 이제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선생님들의 글을 보면 선생님들이 정말 글을 잘 쓰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첨삭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애들을 많이 늘리고 싶어도 뭐 반도 많이 없고 그런 게 선생님이 한계도 있지만 첨삭의 문제도 있어요. 아이들 첨삭하는 게 생각보다 풀이 많이 들어서 그걸 다 보고 일일이 해주고 일단 칭찬 한두 가지 찾고 그 다음에 꼭 시급하게 고쳐야 할 거 그거 해주고 근데 틀린 건 또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다 보면 시간이 한 명당 뭐 최소 30분 이렇게 들어가니까 애들을 마구마구 늘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애들은 이제 처음에는 막 고친 게 많은지 그것부터 봐요 일단. 많이 고쳤어요? 이렇게 보고 얼마 없다 그럼 되게 행복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뭐라고 써줬는지 봐요. 칭찬 있어요? 칭찬? 이렇게 보고 뭘 잘했다고 잘했대 이러고 해요. 그리고 근데 뭘 구체적으로 써라고 구체적으로 쓰는 거 싫은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단 나눠라 뭐 이런 얘기 주로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2시간 수업을 그렇게 하고 나면 이 아이들이 이제 그 글로 남아서 이제 선생님
선생님과 계속 소통하면서 고쳐 나갑니다. 자, 그러면 아예 그냥 이걸 보여드릴까요? 이걸 한번 볼게요. 저희가 초3은 여기도 나오는데요. 이 책자를 먼저 보실게요. 책자를 먼저 보시면 초등 전체 커리큘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28쪽에 있어요. 28쪽을 하고 있어요. 초3부터 해서 나오거든요. 초3은 약간 이제 얘네는 초입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다 8줄씩 묶었어요. 12줄을 끌고 가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아이들도 거기에 집중해서 계속 프로젝트 하듯이 해야 되고 선생님도 끌고 가는 게 쉽지 않아서 초3은 아직 가볍게 이제 2달씩 묶어서 시즌 총 6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시즌 1이 국어예요, 국어. 그래서 국어 과목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한다. 뭐 이렇게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 과학, 도덕, 위인, 글쓰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마치 교과목 같죠. 그래서 진짜 교과서 많이 참고했고요. 그리고 이제 교과목처럼 4개를 운영하고 나서 이제 위인을 하면서 밑에 초3 때 아이들이 이제 위인전이나 이제 이 아이들이 현실에 좀 그 전에 막 되게 환상적인 세계에 살던 아이들이 이제 현실을 알게 되는 나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훌륭한 분들의 발자취를 읽고 나면 의외로 감동 포인트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도 이분처럼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는 꿈을 꾸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인하고요. 그러면서 목표를 보세요. 앞으로 위인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면 아직 모르잖아요. 이 아이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글쓰기. 그러니까 항상 시즌의 마지막은 글쓰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매주 글을 쓰지만 글쓰기에 집중하는 프로그램이 마지막 프로그램에 있어서 앞에 했던 지식이든 뭐들 다 활용해서 할 수 있게 하고요. 초4로 가면 시즌 1이 융합해서 과학과 환경이에요. 그래서 과학의 기본 개념, 우리 몸부터 해서 조금 있다가 다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 과학적 원리를 적용해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것까지 하고요. 자, 사회에 들어갑니다. 시즌 2는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가면서 어려워하는 과목이 사회예요. 그래서 우리 고장하면서 지도 나오고 이제 법과 제도, 경제 이런 것까지 나와서 이런 것들을 재미있는 책을 보면서 풀어갈 거고요. 이렇게 지식을 쌓았으면 그 다음에 문학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어떤 사회적 배경이든 이런 그런 상황이든 이런 걸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이해하면서 인물과 인물, 어떤 갈등 상황 이런 거 파악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꼬리를 무는 책 읽기라고 해서 책과 책 사이에 연계성을 찾는 걸 할 거예요. 이게 책과 책이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거기에 완전 관통하는 어떤 공통적인 것들을 아이들이 찾아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되게 웃기는 거 찾아요. 여자가 나와요. 남자가 나와요. 그래서 나온다를 금지시켰더니 있다. 여자가 있어요. 그럼 당연한 거 말고 그럼 나무도 있고 집도 있고 그런 거 안 돼. 그랬더니 그러면 특별한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왜 특별한데? 그럼 이 작품과 이 작품에서 특별한 사람이 뭔데? 그럼 이제 특별한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꼼꼼히 읽어야죠. 그렇게 해서 근거가 있어서 인정되면 통과. 그래서 꼬리왕 찾기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하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문학적 글쓰기. 현재 하고 있는 게 문학적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갈래별로 글쓰기 이론을 익히고 책과 연계해서 나만의 색깔이 담긴 글을 쓰게. 그리고 동시도 쓰고 이제 동화도 쓸 거고요. 생활문도 썼습니다. 자, 그럼 초5로 갈게요. 초5는 얘도 시즌 1은 융합이에요. 그래서 과학과 환경 2인데요. 이제 환경 하면서 이제 과학적인 얘기도 하지만 앞에 그 5학년에 이제 우리나라의 영역 하면서 국토 지리가 나오거든요. 한국 지리. 그래서 한국 지리도 살짝 넣었어요. 결국 이런 지리적인 특성이 나타나는 게 지형 때문이고요. 그 지형은 결국 과학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용기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바탕으로 들어가서 환경 문제까지 확장할 거고요. 그
다음은 역시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법, 정치, 문화 이렇게 다양하게 볼 거고요. 그 5학년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책 읽기라고 해서 더 심화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때 되면 정말 잘 찾아요. 아이들이 4학년 때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거를 잘 찾아낼 수 있고요. 사실은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책 읽기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게 이 아이들의 삶에도 적용이 돼서 거기서 파생되는 다른 책들을 자기가 관심이 생긴 걸로 책을 찾아 들어가서 읽을 수 있게.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럴 때 아이가 막 책에 관심을 보이고 할 때 다 사주실 수는 없잖아요. 안 읽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서 네가 읽고 싶은 책 골라와봐라. 선택권을 아이에게 주세요. 그럼 아이가 찾아온 거는 어떻게든 읽어요. 근데 재미없으면 본인이 내가 왜 실수를 했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재밌는 책을 잘 찾을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기를 좀 본다든가 앞장을 좀 읽어본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하면서 자꾸 학습을 해서 요령을 익혀야 돼요. 그러면 책 보는 눈도 길러져요. 그래서 본인이 골라서 흥미를 느끼게 되면 그걸로 이렇게 계속 확장돼서 들어가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면 돼요. 어머님이 다 같이 읽어주실 수도 없고 맨날 알려줄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 도서관에 같이 가서 재밌는 책 찾아보기 아니면 서점에 가서 큰 서점에 놀이삼아 가가지고 책 한 권 골라와봐 그러면 사고 싶은 거 골라오게 하고 이럴 수도 있고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시즌4 글쓰기에서 이제 5학년은 논리적 글쓰기라는 걸 합니다. 이거는 토론 입론 쓰기라서요. 책 한 권, 영화 한 편 짝지어서 공통 논제 뽑아서 한 주는 책과 영화 읽고 보고 와서 내용 수업하고요. 그리고 논제에 맞게 입장 정하고 가요. 그럼 그 다음 주는 그 입장에 맞게 글 써갖고 와서 직접 토론을 해요. 근데 그 토론을 진짜 토론 형식에 맞춰서 하거든요. 입론 발표하고 또 상대편 입론 발표하고 시간 재고 그래서 다 채점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토론의 형식도 익히고 본인이 이제 반론하면서 자꾸 자기 의견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책과 영화에서 찾아야 되니까 되게 열심히 꼼꼼히 봐야 돼요. 그냥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논리력이 길러지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고 나서 자기가 썼던 입론을 고쳐 쓰기를 해요. 그러니까 토론을 해보니 내 이게 얼마나 허술했는지 알게 됐다면 이제 근거 바꾸고 그리고 사례 더 추가하고 그리고 입장을 더 강화해서 마지막 마무리 결론을 더 추가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2주에 걸쳐서 책 한 권과 영화 한 편이 짝이 지어져서 이렇게 다 완벽하게 토론까지 되고요. 초6으로 가면 이제 학교에서도 어려워지지만 저희도 좀 많이 어려워지는 때가 초6입니다. 그래서 초6에 처음 들어온 친구들은 이게 바탕 지식이나 독서가 좀 안 돼 있으면 처음엔 되게 힘들어해요. 특히 세계사라서. 특히 역사라면 아주 절레절레 하는 애가 있고 역사라면 괜히 좋아하는 애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뭐 벌거벗은 세계사 뭐 이런 거 TV에서 교양으로 하는 프로그램 그런 거 본 애들은 또 잡다한 지식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근데요 그때 누가 죽였대요 뭐 독살했대요 이런 잡지식을 막 뽐내기도 하는데 근데 그걸 바탕으로 이제 아이가 지식으로 그러면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걸 알아보자 해서 알아봤을 때 훨씬 더 재밌게 접근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위대한 인물들의 삶 아니면 그 문화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사건과 관련된 책을 보고 그 전체적인 통사는 중등교과, 사회교과에서 다 가져와서 통사를 잘라서 실어줘요. 그래서 그걸 항상 짚고요. 매번 또 복습 테스트를 봐요. 근데 사실 그걸 막 점수 매기고 막 괴롭히는 건 아니고요. 같이 막 채우고 하면 이제 거기서 잘 채우면 되게 으쓱으쓱한 거 아시죠? 그래서 막 넌 세계사 진짜 잘한다 뭐 이러는 아이들끼리 인정해주는 거 그것도 되게 커요. 그것도 그거 부러워갖고 집에 가서 막 외워갖고 와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자기가 막 하는 거예요. 불러주면 애들이 우와 너 어떻게 이렇게 잘했어? 내가 좀 해. 그전엔 가만히 있었을 뿐이지 사실 좀 이렇게 되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지만 그런 게 서로 시너지가 나는 거거든요.
하고 나면 이제 사회 파트에서 경제와 경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와 경영도 경제 파트, 경영 파트 나눠서 하면서 사실 쉽지 않은데요. 아이들이 의외로 재밌어요. 왜냐하면 돈 얘기라서. 그리고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경영해야 하고, 이런 이론부터 시작하지만, 그게 이제 동화 속에서 재미있게 녹아 들어가 있는 게 있고요. 조금 어려운 책은 청소년을 위한 경제 역사라는 책을 좀 읽어야 돼서 어려운데, 그건 세계사적 배경 지식이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꾸역꾸역 읽어요. 그래서 그런 책에서 살짝 고비가 오고요. 경영 쪽으로 넘어가면 이게 재밌어요. 그거 끝나면 역시 이제 또 문학입니다. 문학은 세계 명작이고요. 세계 명작도 너무너무 어려운 건 안 해요.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수준에서 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게 저희 컨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일단 책이 두께가 두꺼워지니까 웬만하면 완역본을 읽기를 바라니까 비룡소 클래식이나 이 정도 되면 되게 두꺼워지거든요. 절대 이 쬐끄만 그 뭐죠? 직영사, 아이세움, 계림당 뭐 이런 거 읽히지 마세요. 그거 말고 그 저희가 출판사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걸 읽히시면 그게 원본이라서 그러니까 완역본이라서 훨씬 아이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서 그걸 읽어내면 아이들이 긴 스토리를 읽고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 걸 정리해낼 힘이 생기면 그게 읽기 능력이 생긴 거거든요. 그걸 못하는 애들이 이제 책을 못 읽는 거예요. 그럼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중학교 가서 더 어려운 책을 못 읽죠. 근데 그거를 이제 안 되면 그 이름 써가면서 하는 애도 있어요. 누구 다 쓰고 이제 관계 표시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작품 구조를 짜는 거잖아요. 인물 관계도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능력을 스스로 이제 할 수 있게 조금씩 팁을 주면서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사적 글쓰기 가면 이제 통합적 글쓰기라고 해서 어머나 바뀌었는데 안 바꿨네요. 통합적 글쓰기이고요. 이 통합적 글쓰기로 가면 책이나 영화로 해서 시사적인 것도 나오고 문제적인 거를 찾아서 할 수 있는 거 하고 나서 12월부터 예비 중일 과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 보시면 저희 해서 했던 뭐 경제와 경영 책에서 뭐 주식회사 6학년이가 나와가지고 손익계산서 뭐 이런 거 짜는 게 나왔었는데 그게 국어 영역에 보면 그 모의고사 문제에 여기 지급, 준비금, 자본금, 부채 뭐 이런 거 다 나왔잖아요. 이런 게 다 연계가 되더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비용, 수익 해가지고 자산, 부채 이렇게 써서 재무상태표를 본 애와 처음 보는 애와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배운 게 다 연계가 되더라. 그러니까 고등 과정에도 나온다는 게 애들이 이런 거 보면 우리 이런 거 했었는데요. 이렇게 다 기억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재밌고요. 자, 생각 열기, 책과 함께 생각 확장하기, 논술 쓰기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뭐 아이들 글 고쳐준 거 이것도 보시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 프로그램 이걸 보시면 시즌 1의 국어에서는 보시면 국어 영역에서 해야 할 것들이 초삼이 이제 교과 내용을 반영해서 저희가 다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국어기 때문에 국어 지식이 앞에 나오고요. 그 뒤에 책과 관련해서 배운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국어 지식에 보면 말과 글로 표현하기 있고 문장도 바로 쓰기, 바른 문장 쓰기, 비유하기, 묘사하기, 분류하기, 분석하기, 동영어와 다이어, 낱말의 기본형 찾기, 내용 파악하기 이렇게 해서 되게 다양한 영역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먼저 국어적 지식을 이제 연습하는 문제들이 있고요. 지식을 알려주고 연습하는 문제가 나오고 이제 책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이 아이가 어떻게 했는지 생각 확인하기, 내용 확인하기, 그 다음에 생각 확장하기, 글쓰기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서 다짐대장, 무쇠팔 은땡이 책들 다 재밌어요. 재밌고 이게 짧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게 좋아해요. 일단 쉽게 뚝딱 읽기 때문에 어떤 애들은 이거를 한번 후딱 읽고 궁금하니까 휘리릭 읽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고 하고 다시 읽고 그리고 문제 풀면서 또 읽고 이렇게 하면 가장 좋아요. 근데 어떤 어머니는 문제를 풀 때 책을 덮고 풀라 그랬대요. 못 풀어요. 그걸 어떻게 풀어?
못하실걸요? 그걸 다 기억하고 그 답을 그걸 찾으라고요? 안 돼요. 그러면 아이를 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친구들이고요. 그러면 안 되고 그거는 완전 무슨 암기해서 너는 암기를 해서 다 완벽하게 뽑아내라. 써! 이거는 안 돼요. 시험식으로 하면 아이 질려요. 울어요. 그래서 안 되고 절대 아니고요. 책 펴서 같이 보면서 찾아보라고 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문장보호 바로 쓰기 이런 거 할 때는 문장보호를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무쇠팔 은땡이 책을 찾아가지고 여기서 그 문장보호가 쓰인 문장 찾게 해요. 그럼 애들 서로 누가 더 빨리 찾나 난리 나요. 그래서 그거 찾으면서 아 이런 상황에 쓰이는구나. 그래서 또 찾았어요. 그럼 뭔데? 그럼 또 읽잖아요. 그래서 읽게 하면서 스스로 낭독하게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게 발음을 제대로 하는지도 알 수 있고요. 의미 단위로 끊어 읽을 줄 아는지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걸쳐져 있을 때 있잖아요. 잘 읽는 애들은 눈이 이렇게 가서 이걸 연결해야 할 건 연결해서 읽거든요. 근데 생각하는 이렇게 읽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생각하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게 낭독 훈련도 많이 시켜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신나 이렇게 읽는 애 있잖아요. 신라를 그러니까 발음을 제대로 하는지 권력 부족 뭐 이렇게 읽어요. 되게 힘들게 적합하게 이렇게 읽는 ARS입니다. 그렇게 읽지 않고 적합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음할 수 있는 거를 아이가 힘들어하면 엄마 한 줄, 아이 한 줄 하면서 어머님의 모범 답안을 좀 들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어디서 끊어 읽어야 하고 이 연결되는 걸 어떻게 매끄럽게 읽는지 그런 걸 잘 보여주시면 아이는 따라하는 건 진짜 잘해요. 그래서 따라하면서 자신감 생겨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1번부터 쭉 순서대로 교과서 읽혔잖아요. 근데 요즘 그걸 안 하시더라고요. 그걸 안 해서 애들이 잘 못 읽어요. 발음도 이상하고 다 틀리고 어디 끊어 읽어야 될지 모르고 숨 가쁘게 막 읽다가 자기 숨 쉴 때 끊어요. 그러면 안 돼요.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 계속 숨도 안 쉬고 이렇게 읽어서 거기 끊는데 아닌데 그러면 여기 이제 안점 있는 데서 끊어주고 아니면 의미 단위로 묶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 그런 걸 이제 같이 책 읽으면서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바로바로 한 것들을 책에서 찾아서 바로 해보게 하면 아이들은 그걸 활동이면서 재미있는 활동이면서 배운 걸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3 때 국어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회, 과학 이렇게 갈 거고요. 초3은 아무래도 2시간 동안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활동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팀별 활동도 있고 그냥 뭐 무게 재는 거부터 뭐 그려보기, 만들기 되게 다 있어요. 그리고 뭐 지우개 따먹기 놀이라는 책을 하면 지우개 따먹기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애들이 그 수업하는 내내 한 2달 동안 지우개만 그렇게 따먹어가지고 서로 그 다음에 막 이만한 지우개를 가져왔어요. 그건 안 되잖아. 그러면 애들이 그걸 막 어떻게 하면 공략할 수 있을지를 또 공부해가지고 옆구리를 어떻게 교묘하게 딱 치면 된대요. 그래서 계속 밀어가지고 여기를 딱 치면 얘가 떨어지는 걸 경험을 해요. 그런 원리도 또 찾아내요. 놀랍죠?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애들이 스스로 놀이도 만들고 찾아내고 방법도 찾아내요. 그런 걸 예전에는 놀면서 형들한테 배우고 언니한테 배우고 그랬지만 요즘은 그럴 기회가 없잖아요. 사실 애들이 놀이가 없잖아요. 놀이하면 맨날 다 스마트폰 보고 있고 아니면 게임하고 있고 그런 건데 그리고 예전에는 진짜 하다못해 사회과부도 놓고 막 찾는 것들 있었잖아요. 그쵸? 수도 외우기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런 걸 몰라가지고 애들이 우리나라에 부산이 어디 붙었는지를 몰라요. 근데 부산은 5번 가봤대요. 근데 부산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부산은 강원도에서 찾아요. 부산은 남쪽이야. 남쪽? 그래갖고 이제 경상남도 밑에 있어 보면 이제 찾긴 찾아요. 근데 제주도는 좀 쉬우니까 금방 찾는데 그걸 못 찾아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신다면 지도에서 같이 찾아보고 우리가 지금 여길 갈 거야. 그리고 어떤 도시 갈 건지 찾아봐. 이렇게 그런 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중학생들도 제가 구박했는데 여행을 가면 호텔에서 게임하는 게 최고 좋대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래서 아니 그럴 거면 집에 있지 왜 거길 갔냐 그랬더니 답이 뭔지 아세요? 집에 있으면 학원 다니고 숙제해야 돼. 여행 가면 숙제는 안 해도 되잖아요.
어떤 애가 나는 숙제 다 써갖고 갔는데 그래서 엄마가 그걸 다 해야 게임을 하게 해줘가지고 그 캐리어에 숙제를 열심히 써갖고 간대. 아이고 참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디 가서 호텔이 좋았다는 생각만 있고 그게 어디 붙었는지 그 도시의 특징은 뭐고 이런 거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가 좋았어? 그러면 호텔이 좋았어요. 그리고 뭐 조식이 맛있었어요. 이런 얘기밖에 안 하면 되게 슬프잖아요. 왜 간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지리 정보나 문화적인 거 미리 좀 검색하셔서 같이 계획도 짜보시고 이렇게 하면 그게 다 지식이 돼요. 배움이 돼요. 그러니까 배우는 게 꼭 학교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놀이에서도 배우고 그러니까 차에서 길 막히면 다 스마트폰 하고 있잖아요. 그때 막 끝말잇기도 해보시고 별별 걸 다 해보세요. 그러면서 뭐라도 거리를 자꾸 만들어서 아이랑 놀면 놀 거리가 자꾸 생겨요. 애들은 놀라운 게 안 해서 그렇지 한 번 하기 시작하면 만들어내요. 그럼 이번에는 딴 걸로 해봐요. 그러니까 뭐 끝말잇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세 글자로만 이어지게 해보자라든가 아니면 두 글자로만 해보자라든가 뭐 이렇게. 그래서 아니면 뭐 인물 이름도 되게 해달라든가 뭐 두음법칙이 허용되게 해달라든가 막 이런 걸 자꾸 만들어내서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면 좋고요. 초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과 환경이라서 생명, 환경, 지구의 현재 이렇게 나눠서 생명은 인체, 동물, 의학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 몸부터 시작해서 동물 보고 그 다음에 의학도 하고요. 환경에서 우리가 이제 없으면 못 사는 에너지 그리고 생명력 하면서 바이러스 얘기 들어가고요. 그 코로나 이후에 바이러스 책이 되게 많이 나온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책 들어갔고 그 다음에 지구의 현재에서 동물들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먹고 있는 식품에 GMO가 어떤 게 있는지 그 환경 얘기 그리고 인공지능 얘기 이렇게 해서 되게 탄탄하게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몸으로 한다면 여기가 과학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정보, 지식은 알아야겠지만 그걸 과학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아이고, 얘가 됐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보면 이제 뭐 우리 몸과 관련된 속담을 찾아오는 것부터 시작해요. 생각 넓기. 그러면 생각보다 몸과 관련된 게 되게 많잖아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그러면 그 속담을 좀 알게 되고요. 그럼 왜 몸과 관련된 속담이 많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아이들이 이제 나름의 답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제일 멋지다고 생각했던 건 몸은 누구나 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속담은 절대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어려운 말이면 전달할 수가 없어요. 쓸 수도 없고. 근데 몸은 누구나 다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속담을 만든 게 아닐까요? 그래서 아 좋다 라고 해서 아이들이 박수 쳐주고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답도 없는 질문에 답을 찾아내는 거죠. 근데 그 답의 핵심은 근거가 있다는 거죠. 자기 생각의 근거. 그렇게 해서 찾아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글 쓸 때는 이제 내가 뭐 피자를 먹을 때 또는 엄마한테 혼날 때 그때 내 몸에서 일어나는 그 과정을 뭐 운동신경 뇌를 거쳐서 뭐 어디로 전달되고 신경계 뭐 이런 걸 배우니까 그게 어떻게 가는지를 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가 엄마한테 혼날 때를 썼는데 너무 리얼하게 써가지고 막 땀이 나면서 눈물이 맺힌다. 나는 울고 싶지 않았는데 막 이게 막 떨리면서 그렇게 되고 엄마의 목소리가 막 화난 것처럼 느껴지면 눈길을 피하면 엄마가 소리를 지르면 더 무서워서 눈물이 나고 막 써갖고 너무 진짜 리얼하다. 근데 그거는 뇌의 명령이 아니거든요. 뇌의 명령과 상관없이 자기 그냥 반응인 거죠. 그래서 그런 반응이 왜 일어나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이제 심호흡을 하고 뭐 어떻게 심호흡을 해 이렇게 뇌에서 명령을 하면 자기가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뭐 얘기를 하는데 뭐 목소리가 떨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리얼하게 잘 써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배운 걸 적용하게 했고요. 자, 그러니까 5학년은 과학과 환경에서 앞에 지리 파트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과학과도 밀접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하늘을 그려 나는 땅을 그릴게 해서 보산자 김정호 얘기고요. 김정호와 최한기 얘기인데 그러면서 그들의 스승이었던 이제
그 선생님 얘기도 오주 선생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실학자 얘기까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지도에 대해서 알게 하고 마지막 글쓰기에는 인구 분포도를 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융합이라는 게 사회 과목의 교과서에 나오는 그 인구 분포도를 주고 그거를 이제 분석해서 글을 쓰게 하죠. 인구가 어느 쪽이 많고 뭐 이런 거. 그럼 왜 동쪽에 넣고 서쪽이 많을까? 그럼 우리나라 지형이 동고서저와 관련이 있고 서쪽에 평야가 많다는 거. 동쪽에는 아무래도 태백산맥이 지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다 찾고요. 그런 것들 이제 분석해서 글쓰기까지 하면 이제 세계사 열매 따기 6학년. 그래서 처음에 아까 살짝 말씀드렸죠. 초반에는 조금 힘들어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첫 시간이 이제 헬레니즘의 완성에서 그리스, 고대 그리스 얘기를 하면서 더불어 살아야 행복한 우리 하면서 이게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게 내용이 좀 어렵긴 하지만 책 자체가 되게 유머러스하게 재밌게 써 있어서 그러니까 아이들은 책은 되게 재밌게 읽어와요. 근데 이제 뒤에 중요한 이론은 항상 이렇게 옆에 따로 박스 해갖고 써주잖아요. 그걸 안 읽어요. 근데 그걸 안 읽으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꼭 내용만 읽지 말고 그 박스를 읽어야 한다를 꼭 염두에 두면 거기서 이제 답을 찾아서 이해할 수 있고요. 거기서 아이들이 제일 재밌어한 거는 맨 앞에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뭘로 시작되었을지 써보세요 하면 아이의 기질이 다 나와요. 과학에 빠져있는 애는 빅뱅이라고 써요. 빅뱅으로 시작됐다라고 쓰고 되게 관계를 중시하는 아이는 인간 뭐 이렇게 모여서 지배자 뭐 이런 거 쓰고요. 그리고 되게 그냥 되게 지식적인 걸로 좀 이렇게 하고 싶은 아이는 역사의 시작이니까 기록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기록은 그 기록 전의 역사는 어떻게 그러면 선사시대 있잖아요. 선사시대 어떡하냐 이러면서 또 얘기를 하면 이제 또 본인이 답을 또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생각한 근거 이렇게 찾게 하는 걸로 이 쭉 과정이 이어지니까 일단은 이제 저희가 세계사는 이렇게 쭉 가면서 중요한 통사는 중등 교과 사회 과목에 나온 걸로 내용을 요약해서 넣어드렸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걸 쭉 풀고 나면 그 주제별로 했을 때 아이들의 그 약간의 그 좀 깊이 빠져드는 거 다양한 영역을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주제를 달리해서 이때는 이거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걸 또 융합해주는 문제가 또 있어서 마지막에 총정리할 때는 이걸 통해서 이제 느낀 게 뭘까? 결국 우리가 더불어 산다는 게 뭘까? 뭐 이런 것도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앞에 했던 책들을 근거로 끌어와서 아이들이 얘기를 하게 그런 걸 해주니까 글쓰기로 마무리하면 되게 우리 지식도 빵빵해지고요. 그리고 표현하는 능력도 좋아져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되고 요즘은 이제 글도 잘 써야 되지만 말도 잘해야 되잖아요. 결국 학교에서 발표도 되게 많이 시키시거든요. 그리고 토론도 많이 시키고요. 수행이 많아져서 그런 게 많아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걸 너무 수줍거나 아니면 어떻게 빼내야 할지를 몰라서 안 알려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냥 내 안에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끄집어내는 훈련을 여기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대답을 해도 부끄럽지 않게 만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태든 각색을 하든 이렇게 포장을 하든 그래서 아이들의 생각이 그래서 이런 뜻이 있는 거지? 이러면 애들이 그렇대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막 이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자꾸 만들어주게 하고 그러면 여기다 뭘 더 해야 돼? 그래요. 계속 보태주면 아이가 이제 완성된 문장을 말할 수 있고 그럼 그걸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다듬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은 선생님에게도 많이 배우지만 친구들한테 더 많이 배워요. 그래서 친구가 잘하는 걸 봤을 때 이렇게 보고 갔다가 안 하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다 얘기한대요. 걔는 뭘 되게 잘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러면 그랬구나. 그러면 너도 그렇게 준비를 좀 해볼까? 하면서 이렇게 그 감정을 좀 읽어주세요. 걔는 잘
잘하니까 그렇지 이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누가 너보고 대충 읽으래? 이러면 안 되고요. 네가 언제 일생에 그렇게 뭐지? 성실하게 해본 적이 있어? 뭐 이런 느낌으로 안 되고요. 지어박지 마시고요. 얘가 부러워한다는 건 뭔가 의욕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 의욕이 계속 연결이 되게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엄마가 뭘 도와줄까? 해갖고 같이 의논을 해보시고 그럼 책을 찾아볼까? 아니면 뭐 네가 엄마 앞에서 한번 해볼래? 그럼 엄마 얘기해줄게. 그러면 얘가 할 때 이제 조금씩 피드백 해주시면서 보태게 하고 아 잘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뭐 이렇게 좀 긍정적인 사인을 계속 주세요. 그게 초등학생은 통해요. 이미. 중학생 때문에 힘들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게 계속 쌓여 있으면 중등, 고등 가도 좋은 사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번 엄마랑 싸우는 게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에너지를 쓰느라고 공부도 집중 못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괜히 친구한테만 빠져가지고 그러는데 친구도 필요하지만 엄마 아빠랑 좋은 사이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정서가 안정돼 있고 존중받은 아이는 정말 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부러워하면 예전부터 했던 얘기인데 이게 여기까지 나오더라도 참으시고요. 공감을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방법을 찾아보자. 방법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걔가 뭔가를 찾았을 때 지지해주고 조금만 더 서포트를 해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아이는 자꾸 무럭무럭 잘할 수 있고요. 네, 나는 해도 안 돼 하면 정말 힘들어져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게 자신감을 갖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표는 여기 나와 있고요. 일단 이건 최소로 짜놓은 거고요. 이제 상황에 따라 정말 좋은 선생님도 오시고 원장님 눈에 차는 선생님이 오시면 시간표가 또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때 되면 더 늘어날 수 있을 거고요. 일단은 지금 기존 시간표대로는 유지되는 게 많고요. 간혹 바뀐 경우가 어쩌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런 건데 그걸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럼 일단 제가 설명은 마치고요. 선생님